우리 고급회계 그 사업 결합하겠습니다. 사업 결합은 이제 고급회계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시험에 출제 빈도가 이제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나오고 이제 이론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도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깊숙이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결합은 우리 기준서 1103호 3호를 위주로 이제 하겠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사업의 의미입니다. 사업결합의 의미인데, 사업결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M&A라고 하죠. 합병하고 인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인수합병 그럽니다. 인수합병. 그래서 합병은 말 그대로 이제 A하고 B, 회사 간에 이제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인수는 이제 지분, 합치질 않고 지분, 이쪽은 이제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랑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M&A 쪽에서 하는 거고, 사업결합 기준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인수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사업 인수 시점. 사업 인수 시점에 이제 기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기준,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결합의 이제 정의를 보시면 사업결합은 첫 번째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다. 지배력.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글뱅이 친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누구냐? 사업 결합이 되려면 이제 취득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사업, 세 번째는 지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수를 하고 이제 취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주고 뭐 사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흔히 이제 그 취득자가 누군지 이제 분명하죠. 대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분 교환하면 서로 간에 이제 지분을 교환하니까 누가 취득자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또 역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취득. 예. 실제로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쪽에 이제 역취득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구조에 있어서, 취득자들 정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은 뭐냐, 사업이 이제 정의가 이제 중요하죠. 사업의 정의는 요 밑에 있는데, 사업은 고객에게 제한한 유익을 제공하나, 투자 수익을 창출하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 그러니까, 사업은 수익이에요, 수익을 창출할 목적. 그러니까 수익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은 수익 창출 목적. 수익 창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 창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이다. 관리될 수 있는 활동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랍니다.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이제 자산이 이제 투입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입물과 이제 투입물과 이렇게 나오는 이제 투입물과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업은 이제 투입물과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산출물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익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산출물은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이나 상장해서 보면 수익이 없는 회사들도 코스닥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제 1년차 벤처를 회사들 보면 수익 모델만 있지 수익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이제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면 꼭 산출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사업을 할 때
산출물을 할 때는 꼭 그 수익이 필요한 건 아니고 수익 모델, 수익 창출 목적이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산출물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투입물과 그 과정, 이게 우리가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투입물과 과정, 산출물이 필요한데 산출물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정도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정리할 때 지배력 개념이 또 중요한데, 지배력은, 우리 오늘 하는 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 하지 않고, 얘는 이제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연결재무제표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서 연결재무제표 쪽에서 지배력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지배력은 개념은 그쪽에서 본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의 정의를 계속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밑줄 친 것처럼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산출물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는 우리가 투입물과 과정, 프로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예요. 요 사업에 대한 정의가 기준서 쪽에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요 밑줄 친 것들은 중요한 문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산출물이 필요한 건 필수 요소는 아니다. 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사업을 좀 더 보시면, 사업의 개념이 약간 이제 그룹핑한 개념이에요. 그룹핑한 개념이라서, 우리가 인수를 할 때, 자산 부채를 인수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를 인수하는데, 자산 집단과 부채 집단을 인수하는 거하고 사업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뭐로 이 그룹핑한 그 취득하고 사업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 구분을 할 수 있냐를 보시면, 이 자산 부채 각각의 공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그 공정 가치 합은 공정 가치가 이제 각각 부채 공정 가치 합과 뭐 비슷하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산 집단, 부채 집단 각각의 인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는 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사업을 인수했던 건 영업권이라든지 뭔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또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단의 공정 가치하고 각각의 개별 자산의 자산 부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의 인수로도 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집단의 원가는 원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매수의 상대적 공정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에서 각각 식별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산 A, 자산 B, 자산 C, D를 했을 때, 얘 상대적 공정 가치가 뭐 100, 300, 200, 500, 400이다. 400을 얼마에 인수했으며, 요 비율대로, 퍼센트 비율대로 곱해서 각각의 우리가 취득 장부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산 집단의 원가는 그 상대적 공정 가치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이 생기지 않겠죠. 이제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집단을 취득할 때는 우리 영업권이 게 전혀 생기지 않고, 사업 인수를 할 때는 영업권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 기준서, 우리가 1103호 기준서는 사업결합인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동약정. 공동약정. 두 번째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사업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적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동일 지배에 있는 기업인의 사업 간의 결합. 그러니까 결합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 결합, 요 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결합을 우리 적용할 것 같은데, 동일 지배하. 동일 지배는 우리가 이제 별도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발효는 안 됐지만 동일 지배에 있는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집단의 취득은 우리 각각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면 무형자산, 각각의 기준서를 이제 우리가 참조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약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왜 안 되냐면, 어떤 걸로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사업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는 거는 이게 온이, 지배력은 하나입니다. 하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약정인 것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배력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약정에 대해서는 회계처는 당연히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약정은 지배력이 위배되고 사업 구성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업이 아니니까 하는 거고, 동일 지배하는 다른 기준서를 한다. 이거는 이미 사업결합이라는, 우리가 사업결합 기준서는 최초 사업결합이 일어나는 시점에 하는 거예요. 동일 지배에서 이미 사업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네. 사업결합 해결처리 보시면, 사업결합은 우리가 취득법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취득법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실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실체.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인수합병하면 최대 주주하고 소액 비지배 주주가 같이 인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취득법의 절차는 누가 취득자냐. 그러니까 또 어떤 개념에서 나오면 이것은 이제 비지배 누구냐, 비지배 주주는 누구냐, 이런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취득자는 누구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고, 취득일의 결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취득일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려면 어떤 일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취득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일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취득일이 결정되면 요 취득일 기점 기준으로 우리가 자산, 부채, 그다음에 비지배를 인식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가하고 준대가하고 3번에 인식한 대가의 차이가 우리가 더 많이 줬으면 영업권이 생기는 거고, 적게 줬으면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을 파는 사람을 생각하면 싸게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가매수 차익이 생기면 우리 기준서 상에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실 부채라든지 우발 부채가 있는데 그걸 뭔가 놓쳤기 때문에 네가 싸게 영가매수 차익이 나오는 거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보면 최초에는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당연히 있겠죠. 재무제표를 우리가 그대로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우리가 인식하죠. 재무제표에 있는 장부금을 인식해요. 두 번째는 각각의 우리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을 합니다. 공정가치 조정하면 이 회사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공정가치 가액이 나오겠죠. 공정가치 나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A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결합을 할 때 항상 회사들이 PPA를 합니다. PPA 할 때는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주로 회계법인 많이 껴있죠. 회계법인들이 이제 비밀리에 하죠. 비밀리에 합니다. 비밀리에서 요렇게 하면 그 회사의 공정가치 나오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나면 나 그럼 얼마에 인수해야겠다. 인수대가 나오는 거예요. 인수대가.
1번 더하기 2번이 자산부채고 3번이 인수대가입니다. 그래서 인수대가가 더 크면 영업권이 생기는 거고, 인수대가가 1번보다 2번보다 작으면 우리 영가매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기준서는 요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재무제표가 이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정가치 조정에 대해서 이제 기준서에서 많은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산부채가 각각 있는데, 우리 기준서가 다 있잖아요. 우리 재고자산 기준서도 있고, 유무자산 기준서도 있고, 리스자산 기준서도 있고, 하여튼 각 기준서가 있습니다. 각 기준서가 있는데, 그럼 각 기준서대로 우리가 평가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결합 기준서 자체가 각 기준서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업결합에서도 특별하게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사업결합 기준서는 그 내용이 주로 있는 겁니다. 사업결합 할 때 취득한 자산부채는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인식하세요. 이 내용이 주로 있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이전대가. 이전대가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 이렇게 구합니다. 이 내용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이미 우리 기준서 정액이기 때문에 1번 내용은 거의 없고, 공정가치 조정과 이전 대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서 이제 문단 6번은 이제 취득자가 누구냐가 있습니다. 취득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자를 식별하는 게 있습니다. 취득자.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 적용 지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서 상에 보면 이제 결론 도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쪽 보시면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우리 현금을 이전하는 쪽이 이제 주로 이제 취득자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분 교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분 교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본을 발행하죠. 자본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자는 역취득 쪽 개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취득일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취득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취득일. 취득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배력을 획득하면 취득일 이후부터 우리가 손익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손익 인식 가능한 거예요. 손익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결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업은 잘 돼. 사업은 이제 번창하고, 자금은 있어. 자금은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미래 사업이 아닌 거예요. 미래 사업이 아니고, 뭐 주가도 부양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손익이 많이 나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예요. 이익률이 상당히 높으면 뭐 어느 정도 이익률이 낮은 회사를 사오면 되잖아요. 매출은 높지만 이익률이 낮은 회사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손익 인식 기능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취득일 쪽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업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일자로 많이 합니다. 1일자. 4월 1일, 뭐 5월 1일, 6월 1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말일자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말일자 해봤자 뭐 그 달에 하루 인식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일자로는 별로 없고, 1일자. 그 다음에 회계팀에서도 말일자로 하면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4월 1일 1일자면 우리가 이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쭉 준비하면 되는데, 말일자로 하면은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보통 1일자로 많이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말일자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취득은 당연히 우리가 지배력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지배력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도 있고 실질적인 있지만, 우리 회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중요하죠. 취득일은 이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지배력은 우리 연결기준서 쪽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한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필수적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이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득일은, 소규모 인수합병은, 실질이 많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실질과 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큰 규모의 딜은 대부분 다 법적으로 지금 제재하는 게 많습니다. 공정이라든지 뭐 독과점 뭐 이런 게 있어서, 큰 규모의 딜은 법적으로 다 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날, 요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 인수합병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그 대가의 이전 종료일보다 이른 날에, 아니면 늦은 날에 지배력을 그러니까 이른 날은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배력, 그러니까 늦은 날은 경우 대규모 딜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공정거래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도 다 니네의 인수합병은 허용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늦은 날은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딜이고, 종료보다 이른 날은 소규모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수한 날이 종료일 아닌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계 쪽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식과 측정 보겠습니다. 인식의 대원칙은 취득의 현재, 지배력 획득하는 날이죠. 취득의 현재,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점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자산, 식별 가능,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 요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우리가 식별 가능한 거고, 영업권은 우리가 이제 따로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측정하는 게 없어요. 영업권은 이제 플러그인인 거예요. 플러그인. 그래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하고 인수대가의 차이가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산식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식별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이 줬으면 영업권,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보다 덜 줬으면 영가매수 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우리가 PPA 할 때 얼마다, 영업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권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차액이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주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 기준서를 다 따릅니다. 기준서 다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인식의 예외, 기준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인식의 예외가 있고, 측정의 예외가 있어요. 인식하고 이제 측정이 있는데, 인식 같은 거는 이제 그 피취득자가 이제 자산 부채를 이제 인식하지 않은 거죠. 인식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은 거를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한 거를 인식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 예외는 약간 다른 방법. 실제 기준서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재고자산 기준서는 측정 방법 정의되어 있는데, 사업결합에서는 예외를 허용해 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측정의 예외인 거고, 인식의 예외는 그 피취득자의 정부 쪽에 인식하지 않은 거를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한 거를 인식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측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인식과 측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인식과 측정이 사업결합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은 기본적으로 자산부채, 기본적으로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해야죠.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취득일에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시를 보시면 이제 피취득자 영업활동 종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게
필체 고용관계 여부, 하여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채 개념이 과거 이벤트로 인해서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의무가 부채잖아요. 이거 보시면 예상되는 현재, 미래 사건으로 발생할 것 같은 현재 의무가 아닌 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부채 개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채가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부채 개념이 좀 명확하게 없으면, 요런 식으로 미래에 생길 것이 예상되는 건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결합에서 이건, 두 번째 12번 문단은 기본적인 건데, 사업결합이 있기 때문에 사업결합 거래에서만 일어난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부채의 그 부채와 별도 거래가 아니라 사업결합의 거래에서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왜 있었냐면, 실무에서는 약간 이제 이런 게 이제 왜냐면,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실무는 그 취득일이 있지만, 여러분도 뭐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인수하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저 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소요되는 일이고, 그 사이에 그 회사와의 또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결합 거래와 별도 거래가 동시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사업결합 할 때는 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결합 했던 것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구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같은 데 나오면은 이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명시적으로 이런 별도 거래 뉘앙스를 풍기는 지문으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예외가 요 부분 나오는데, 이제 취득자는 피취득자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걸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 개발한 거. 내부 개발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 인식이 안 됩니다. 자산 인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 결합을 하면서 이런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간 관계도 이런 식별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사업 결합해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 가능하다. 그래서 인식의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이제 우리 6점, 그 다음에서는 이제 6.1.2에서 이제 사업결합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부채의 분류나 지정인데,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IFRS 적용을 하기 위해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 분류하거나 지정한다. 후속적으로 별도로 이제 분류하거나 지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취득일에 존재하는 관련 조건에 기초한 분류나 지정이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 회사가 했던 그 분류 있잖아요. 분류 체계.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우리
그 금융자산 쪽이겠죠. 그 회사의 보유 목적, 그 회사의 보유 목적과 우리가 취득한 사람의 이제 보유 목적,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류를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쪽 그 기준서를 보시면 분류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 금융상품 기준서 보면 웬만하면 분류를 재분류하지 말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인데, 우리가 이 사업결합에서는 재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몇 개 있죠. 몇 개. 이제 구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금융상품 있고, 요 외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도 우리가 그 사업결합하면서 바꿀 수가 있다. 이 정도 하나 알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